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박구정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탄소 중립 그리고 거기에서의 에너지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에너지 전환정책연구본부에서 전력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태의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에너지 분야를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면 좀 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에너지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가까이서 저희 연구에 대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에너지라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모습을 띠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석유라는 것을, 가스라는 것을 시추를 해서 그것을 직접 전달하거나 아니면 전력이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급으로부터 소비로 이렇게 단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런 에너지 시스템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를 공급하던 그 공급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이제 수요자들이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하면서 수요자가 직접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에너지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소비자의 역할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수동적인 객체에서 능동적인 객체로 공급 여건에 따라서 또 수요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아까 지금 소개해 주셨던 IEA라는 곳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그 분포 단계에 따라서 우리 계통과 소비자들이 해취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드, 제가 무슨 그리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통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유럽에서는 되게 쉽거든요. 국가 간 옆에 붙어 있고 해서 서로가 전력을 융통하면서 사고팔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쉬운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에 있어서는 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옆에 있어서 또 육지랑은 또 안 되고 해상으로도 막혀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융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어서 이런 에너지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해 이 위에 다른 나라에서는 5단계, 6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저희는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숙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단기 도매시장의 혈족은요, 그리고 이웃과의 거래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웃 간의 거래라는 얘기는 저희가 직접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팔 수 있게 하는, 서로 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웃 간의 거래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에너지에 공급하는 부분과 에너지의 수요 부분이 있죠. 가정도 있고요. 지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또 전기차가 있습니다. 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산업체에서도 이런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을 팔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집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네.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시면 전기 요금에서 태양광 발전한 부분만큼 이렇게 제외하고 요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을 더 크게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양의 발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팔게 되죠. 근데 이걸 팔 때 공급 사이드에 팔 수도 있고 이웃한테 팔 수도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웃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나타나게 된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조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15년도, 굉장히 오래된 자료죠. 전 정권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에도 분명히 이렇게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주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목표들은 유효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서 장사를 한다, 음식을 판다 할 때 음식값이 한 그릇 3,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 값은 변하지 않고 제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하더라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는 사람들은 좋겠죠. 하지만 그 식당 산업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러한 산업들의 상품 가격은 전기요금인데 이러한 전기요금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서 조금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이러한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앞에서 박수정 교수님께서 효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지금 동일한 소스에서 IEA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50년까지 가기 위해서 탄소 제로를 가기 위해서 이러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단들을 보여줬는데요. 2020년에 지금 이렇게 있는 탄소 배출량에서 2030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증가하면서 24% 정도 되는 추가적인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수단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큰 이 연두색 부분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에너지 효율의 증가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전력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50년이 되면은 여기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전력화입니다. 이 전력화의 전제는 이 전력을 공급하는 소스가 그린 에너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취해야 될 목표는 재생에너지를 빨리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 효율이 다른 해외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잘 달성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 미국과 독일, 일본의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GDP가 증가할 때 에너지의 사용량이 감소합니다. 효율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 감소한다는 건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덜 쓰는 거니까. 다른 나라들 보면은 GDP는 증가하는데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해서 효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GDP가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간다는 모습이죠. 디커플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가 아마도 우리나라는 예전에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해외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은 더 많은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력 야소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죠. 해외 지금 다른 여기서 협력국들은 그동안에 이미 성장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기 조금은 쉬운 구조였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기요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 의해서 요금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는 총괄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이 선보다 낮을 경우에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원료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만큼 한전이 전력을 사는 가격과 실제 파는 가격이 차이가 나면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혹시 그 연료비 연동제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후환경요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는 다들 관심이 많고 에너지 쪽에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계시네요.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여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에너지 요금 자체가 원가를 반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왜 좋을까요? 왜 필요할까요? 에너지라는 것은 요금이라는 게 가격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격은 이것이 비싸다 싸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저에만 나타나잖아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도 그 가격 신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짝 보여드리려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력 소비입니다. 10.9%에서 19.4%로 30년 동안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0% 정도로 보이는 전력 소비는 OECD 전체 전력 소비 평균과도 유사합니다. 이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력 소비가 그렇게 뭐 왜곡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 부분 보면은 우리 밑에 왼쪽 밑에 산업 부분인데 산업 부분은 역시 한 18% 정도 되는 전력 소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모습이 크게 왜곡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정 부분은 전력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가스렌지에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로 바꾸신 저도 저희 바꿔드렸거든요. 되게 좋아하세요. 전력에서 이렇게 가스에서 전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전력 부분의 비중이 증가하고 예전에 있었던 이 그 석유 등유 보일러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가스 들어가면서 가스 부분이 증가합니다.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조금은 제가 염려스럽게 보는 부분은 농림업 부분입니다. 보시면 농업 같은 경우에 농사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요금이 오르지도 않고 생각보다 좀 낮은 요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 예전에는 농업에서 난방을 많이 하거든요. 난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의 거의 93%를 석유, 등유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절반 넘게 넘는 그 부분이 전력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전력을 대체하는 이유는 싸니까. 냄새 안 나잖아요. 좋잖아요. 싸니까. 일단 싸니까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파프리카나 이런 열대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전력으로 할로겐 램프로 열어주기 때문인데 과연 이것이 그들한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에너지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었을까? 전력으로 열을 생산하는 게 가장 비효율적이긴 하거든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왜곡이 나타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연료비 연동을 하자. 석유, 가스 이렇게 전력을 만드는 비용에 연동을 시켜서 전기요금에 반영을 하자라고 나왔고요. 이런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었고 이미 가스, 열, 항공에는 이미 적용이 돼 있었었는데 그리고 11년도에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이 나왔었지만 유가가 이렇게 조금 연동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싹 들어갔다가 이번에 나왔죠. 그러면서도 예전에 처음에 들어왔던 거는 조정 상한을 50%로 놓고 3% 내외에서 조정해 나가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상한이 굉장히 작습니다. 3원. 분기별로 조절할 수 있는 폭을 3원 내외로 조정했습니다. 3원이면은 지금 전기요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 정도인데 그거 해도 한 달에 1,000원 미만으로 변동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적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기름값 굉장히 급속도로 오르고 있죠. 이런 속도를 반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게 어디냐 라고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이 또 그렇게 그때그때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이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잘 적용을 못 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얼마큼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0원입니다. 0원. 내렸다가 다시 살짝 제자리로 와서 에너지 요금이 올랐는데 0원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용이 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기후환경 요금이 분리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요금이 왜 필요한가? 지금 박근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재생에너지가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재생에너지가 기존 그 대규모 발전원에 비해서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발전원 회사들이 쓸까요? 안 쓰죠. 그래서 의무를 할당합니다. 이만큼의 너희가 발전하는 양의 일부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해라. 의무를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IPS라고 저희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이 비용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격으로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전기요금 안에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전달하자라는 목적에서 이렇게 기후환경요금이 분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아마도 이 부분이 좀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쓰는 전기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했던 제목. 탄소 중립, 에너지 소비자의 역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재생에너지 설치해서 직접 판매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재생에너지를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소비자의 역할은 이 전기 요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을 재생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 그걸 수용해 주시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 소비자분들이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반대하고 전기요금에 올라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시킨다라는 수단으로서 전기요금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집값이 최고입니다. 전세 월세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건 휴대전화. 여러분 휴대전화 한 달에 얼마씩 보시나요? 가정 많으신 분들은 10만원, 20만원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전기요금 얼마나 시나요? 네, 그거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전기요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7억으로 있는데 이게 1.7 이게 숫자 하나 올라가야 되거든요. 전체가 1000이니까 하나 올라가서 1.7%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비중입니다. 1.7%. 두 배로 올려도 1.7%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부가 물가를 안정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집값 잡을 수 있나요? 잡고 싶죠? 네. 좀 컨트롤이 안 됩니다. 휴대전화도 민간이 하는 거고, 휘발유도 다 세금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들어오면 그냥 세금대로만 투명하게 반영이 되게 되겠죠. 결국은 그나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전기요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기요금을 가지고 약간 생색을 내는, 녹화하시는 거 아니죠? 네, 생색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 수단으로서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기라는 게 과연 저희가 전기세라고 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으세요. 세금으로 인식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만큼 내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적재, 내가 사용하고 내가 돈 낸 만큼 내가 쓴다라고 해서 사적재라고 제가 여기 표시를 했는데요. 그만큼 전기가 시장에서 의해서 그 가격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전기는 사적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여기서 아들 군대 보내신, 내 아들은 군대 갔다 왔다. 많이 웃으시나요? 네, 여러분의 자제분들, 이 군대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국방의 의무를 담아서 국가의 안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대를 갑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국방이죠. 근데 요즘은 전력 안보라는 얘기를 해요. 요즘 혹시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 캘리포니아에서 정전 엄청나게 나고 막 그런 거 보셨나요? 네, 그래서 너무 더워서 사람이 막 죽어나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기상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해 뜨면 빨래하고 비 오는 날 빨래하면 안 되고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연 친화적이 되려면, 그 재생에너지에 맞춰 살려면. 하지만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조 서비스라는 것을 한국 지금 전력 거래소가 발전사와 한정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방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안보, 전력 안보를 지켜내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생에너지가 더 증가할수록 이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력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공공재이긴 하지만 전력 요금에 조금은 반영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말씀은, 전기 요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여기 지금 모이신 어머니들 그리고 이 사회의 수용성이 좀 더 높아져야 우리가 탄소 중립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를 높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전기 요금에 대해서 조금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패널